이스라엘이 일시 휴전을 부인하며 대규모 지상전을 압박하고 나선 가운데 하마스가 여성 인질의 모습을 공개했습니다. 인질이 알려진 것보다 많은 200여 명이라고 주장했는데 지상전을 저지하려는 심리전으로 풀이됩니다. 바이든 미국 대통령이 오는 18일 이스라엘을 방문하기로 했습니다. 네타냐후 총리와 만나 이스라엘에 대한 미국의 지지를 강조할 걸로 보입니다. 국민의힘 김기현 대표의 2기 당직 인선을 두고 여진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대표와 원내대표, 사무총장까지 영남권 인사를 기용한 걸 두고 고육지책이었다는 의견과 쇄신 의지 부족이라는 의견이 맞서고 있습니다.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가 대장동 위례 신도시 개발 특혜 의혹과 관련해 두 번째로 재판에 출석했습니다. 첫 번째 출석 때와 마찬가지로 취재진의 질문에 아무런 답변 없이 법정으로 향했습니다. 오늘 새벽 경기도 고양시 벚꽃 지하도로 인근에서 25톤 화물차가 도로 포장공사 차량을 들이받았습니다. 이 사고 여파로 소독 티슈가 쏟아지고 기름이 흘러나오면서 제2자유로 서울 방향에 한때 통제됐습니다. 오늘 아침 서울 기온이 7.5도까지 떨어지며 올가을 들어 가장 쌀쌀한 날씨를 보였습니다. 낮에는 다시 20도까지 오르며 큰 일교차를 보이겠습니다. 뉴스앤이슈 잠시 뒤 본격적으로 시작합니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오늘 출근길이 많이 쌀쌀했습니다. 올가을 들어서 가장 낮은 기온을 기록했습니다. 모레 전국에 한 차례 비가 내린 뒤 주말부터는 때이른 추위가 나타날 전망입니다. 취재기자 연결해 날씨 상황과 전망 자세히 알아보겠습니다. 김민경 기자. 네, 김민경입니다. 네, 서울이 오늘 아침 몇 도까지 떨어졌습니까? 네, 오늘 아침 서울이 7.5도까지 떨어지며 올가을 들어 가장 낮았습니다. 그 밖에 강원도 대관령은 영하 1.7도, 제천 1.7도, 파주 2도 등 예년 기온을 5도 이상 크게 밑돌며 올가을 최저 기온을 보인 곳이 많았습니다. 기온은 어제보다 3도가량 떨어졌지만 강한 바람에 체감 온도는 더 낮았는데요. 북서쪽에서 상층 기온이 영하 20도에 달하는 찬 공기가 남하하면서 밤사이 내륙 기온이 크게 떨어졌기 때문입니다. 낮에는 다시 예년 기온을 회복하겠지만 내일까지는 일교차가 15에서 20도 안팎으로 무척 심할 전망입니다. 특히 산간에는 물이 얼고 내륙에는 서리가 내리는 곳도 있겠습니다. 네, 오늘도 꽤 추운데 주말에는 기온이 더 떨어진다고요? 네, 그렇습니다. 내일까지는 큰 일교차 속 대체로 맑은 날씨가 이어지다 모레 전국에 가을비가 내리겠는데요. 비가 그친 뒤에는 지금보다 더 쌀쌀해질 전망입니다. 특히 주말에는 서울 아침 기온이 영상 4도까지 떨어지는 등 이른 초겨울 추위가 찾아올 걸로 보입니다. 여기에 찬바람이 가세하면서 중부지방은 체감온도가 영하권에 머무는 곳도 있겠습니다. 주말 추위는 휴일까지 이어지다 다음 주부터는 예년 가을 날씨를 회복하며 누그러질 전망입니다. 지금까지 문화생활과학부에서 YTN 김민경입니다. 네, 이스라엘과 하마스의 무력 충돌 오늘로 열흘째입니다. 한때 잠시 휴전한다는 보도도 나왔지만 이스라엘이 부인하면서 교전이 계속되고 있습니다. 가자 지구에 내려진 대피령에 따라 북쪽 지역에 있는 주민들은 남쪽으로 몰렸습니다. 생존에 필요한 모든 게 고갈되면서 대혼란을 빚고 있습니다. 류재복 기자입니다. 빵 한 덩어리를 얻기 위해 제과점 앞이 아수라장입니다. 돈이 아무리 많아도 소용없습니다. 용케 구했지만 식구들 배 채우기엔 턱없이 부족합니다. أنا عندي في البيت 7 عائلات مشردة ومن الساعة 7 واقفة وهي هذا بكفي 7 عائلات وأطفالهم. 식수대 앞 긴 줄은 이제 일상입니다. 어렵게 얻은 물 한 통으로는 마시기에도 빠듯합니다. 빨래나 목욕은 꿈도 꾸지 못합니다. والله أنا جاي أعبي مية فيش عندنا مية وصلنا لوضع مأساوي يعني تحت الصفر. الوضع كارثي بكل المقاييس. 이스라엘의 봉쇄로 가뜩이나 물자가 부족한 칸 유니스에 난민이 몰려왔습니다. 인구 35만 도시가 100만 명을 훌쩍 넘겼습니다. 먹고 마실 것은 물론이고 몸 하나 누울 휴식 공간조차 없습니다. 이스라엘군 폭격은 피난민을 비껴가지 않습니다. 도착하는 응급차에서 사상자가 끊임없이 옮겨집니다.
부족한 병상도 문제지만 언제 끊길지 모르는 전기가 더 걱정입니다. هذا طبعا يعني معناته كارثة صحية إذا أنا بدي نص الأجهزة تقريبا سوف تتوقف هذه الليلة عن الخدمة. 국제기구가 마련한 피난민 보호시설은 이미 수용 능력을 넘겼습니다. 세계보건기구는 물과 전기, 연료가 바닥나는 진짜 재앙까지 하루가 채 남지 않았다고 경고했습니다. YTN 유재복입니다. 네, 이런 가운데 바이든 대통령이 이스라엘을 방문하기로 했습니다. 전쟁 상황에 어떤 영향을 미칠지 주목됩니다. 취재기자 연결해서 들어보겠습니다. 김진호 기자. 네, 국제부입니다. 네, 바이든 대통령이 현지 시각으로 18일 방문하는 거죠? 네, 그렇습니다. 블링컨 미 국무장관은 바이든 대통령이 오는 18일 이스라엘을 방문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이스라엘을 나흘 만에 재방문한 블링컨 장관은 베냐민 네타냐후 이스라엘 총리와 회담한 뒤 바이든 대통령이 중차대한 시점에 이곳에 올 것이라며 방문 계획을 발표했습니다. 방문 기간 바이든 대통령은 네타냐후 총리와 만나 이스라엘에 대한 미국의 지지를 보여줄 예정입니다. 블링컨 장관은 바이든 대통령이 이스라엘에 대한 연대를 재확인하고 팔레스타인 무장정파 하마스로부터 자국 국민을 보호할 권리와 의무가 있음을 분명히 할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블링컨 장관은 또 미국과 이스라엘이 전면 봉쇄로 인해 심각한 인도주의적 위기를 겪고 있는 가자지구 민간인에게 구호 물품을 제공하는 것에 합의했다고 전했습니다. 존 커비 미 백악관 국가안보회의 전략소통조정관은 별도 브리핑에서 바이든 대통령이 이스라엘 고위 관리들로부터 그들의 전략과 군사작전에 대해 전해들을 예정이라고 밝혔습니다. 바이든 대통령은 이스라엘 방문 뒤 요르단 국왕을 비롯해 이집트 대통령, 팔레스타인 자치정부 수반과도 만나 확전 방지 노력을 요청할 계획입니다. 네, 그런데 이스라엘은 일단 멈출 생각이 없는 거죠? 네, 그렇습니다. 네타냐후 총리는 블라디미르 푸틴 러시아 대통령과의 전화 통화에서 이스라엘을 공격한 하마스를 섬멸할 때까지 가자 지구에서 군사작전을 멈추지 않겠다고 말했다고 이스라엘 총리실이 밝혔습니다. 이스라엘 총리실은 소셜미디어 X에서 총리는 이스라엘이 잔인무도한 살인마들에 공격당했고 결연하고 단호히 전쟁에 나섰으며 하마스의 군사 통치력을 괴멸할 때까지 멈추지 않겠다는 점을 분명히 했다고 설명했습니다. 이에 앞서 크렘린궁은 양국 정상 간 통화에서 푸틴 대통령이 인도주의 재앙을 막아야 한다는 점을 강조했다고 발표했습니다. 네, 그럼 하마스의 입장은 어떻습니까? 네, 하마스는 지난 밤사이 예루살렘과 텔아비브를 향해 미사일 공격을 퍼부었습니다. 이는 이스라엘의 민간인 공격에 대한 대응이라고 주장했습니다. 하마스는 또 지상전을 치를 준비가 돼 있다고 밝혔습니다. 하마스 군사조직 알카삼 여단의 대변인 아부 오바이다는 TV로 방송한 성명에서 지상 공격을 감행하겠다는 점령자 이스라엘의 위협은 두렵지 않으며 준비가 돼 있다고 밝혔습니다. 또 현재 가자 지구에는 200명에서 250명 사이의 인질이 있으며 알카삼 여단이 이 가운데 200명을, 다른 파벌이 나머지 인원을 통제하고 있다고 말했습니다. 오바이다는 이스라엘의 가자 지구 공습으로 사망한 인질의 수가 22명이라고 주장했습니다. 하마스는 이스라엘이 가자 지구의 민가를 공습할 때마다 인질 1명씩을 살해하겠다고 경고한 바 있습니다. 지금까지 국제부에서 전해드렸습니다. 네, 하마스가 텔레그램 채널을 통해서 여성 인질의 영상을 공개했습니다. 이 영상에서 젊은 여성은 다친 팔을 의료진에게 치료받으면서 빨리 가족에게 돌려보내달라고 호소했습니다. 진위 여부는 확인되지 않았지만 이스라엘의 지상군 투입이 임박한 가운데 심리전에 나섰다는 분석이 나오고 있습니다. 전해드린 것처럼 이스라엘이 가자 지구에 대규모 지상군을 투입하겠다고 밝힌 가운데 하마스는 지하 터널로 비대칭 전술, 이른바 게릴라전을 펼칠 걸로 보여서 지상전에 있어 큰 변수로 꼽히고 있습니다. 좁은 터널 속에 복면을 쓴 군인들이 줄지어 이동합니다. 하마스 측이 9년 전 언론에 공개한 영상인데요. 가자 지구 지하 터널에서 무장 훈련이 이루어지고 있는 장면입니다. 터널은 깊이가 수십 미터까지 이르는 걸로 알려졌습니다. 전체 길이는 500km에 이르고요. 구조도 뉴욕 도심 지하철만큼이나 복잡해 가자 메트로라는 별칭까지 얻었습니다.
하마스는 이곳에 지휘본부와 무기고를 두고 밀수 물자도 운반하고 있는 걸로 전해지고 있는데요. 사실상 거대한 지하 도시이자 군사 벙커인 셈이죠. 특히 세계적으로 인구 밀도가 가장 높은 곳으로 꼽히는 민간 지역 아래에 위치해 있기 때문에 이스라엘 입장에선 군사작전 자체가 매우 까다롭습니다. 이스라엘은 대피령을, 하마스 측은 주민 이동을 통제하는 배경이기도 한데요. 지금 전장과 그 실제 생활 공간이 그 합쳐져 있는 공간입니다. 지금 보통 이제 가자시에서 이제 그 하마스가 주 근거지인 가자시에서 이제 작전이 벌어질 것이라고 보이는데, 가자는 지금 75만 명이 살고 있는 그냥 도시입니다. 그래서 자기네들이 생존을 하기 위해서 밀수를 위한 터널, 그다음에 벙커 이런 것들을 너무 촘촘히 그 가자시 안에 자리 잡고 있어서 아마 군사 작전을 하기에는 쉽지 않을 겁니다. 그럼에도 이스라엘군은 항공기를 동원해 무차별 폭격으로 대응할 거란 관측이 나옵니다. 반면 하마스는 200명이 육박하는 이스라엘 인질들, 이른바 인간 방패까지 땅굴 곳곳에 배치해 대응할 걸로 보이는데요. 실행으로 이어질 경우 상당수에 이르는 민간인 희생이 불보듯 뻔할 수밖에 없습니다. 서방과 아랍 지역 국가들 모두 이스라엘의 지상군 투입을 적극 만류하는 이유입니다. 국민의힘 임명직 당직자 인선을 놓고 여진이 계속되고 있습니다. 특히 사무총장의 영남권 인사가 기용된 걸 두고 당 안팎에선 인물난에 따른 고육지책이라는 의견과 쇄신 의지가 부족하다는 지적이 엇갈리고 있습니다. 국회 연결합니다. 손혜정 기자. 네, 국회입니다. 네, 2기 지도부 오늘부터 당무 시작했죠? 네, 서울 강서구청장 보궐선거 패배 이후 새롭게 꾸려진 국민의힘 지도부는 오늘 아침 첫 당 공개회의를 진행했습니다. 사무총장에 임명된 이만희 의원과 유이동 신임 정책위 의장 모두 회의에 참석해 어려운 상황에서 당의 개혁을 위해 노력하겠다는 각오를 밝혔습니다. 앞서 김기현 대표는 보궐선거 패배 수습 대책으로 친윤 색채가 옅은 수도권 충청권 인사를 중심으로 지도부를 재편하겠다는 방침에 따라 인사를 단행했습니다. 하지만 내년 총선 공천 실무를 책임질 핵심 보직인 사무총장을 영남권 인사로 채우면서 당 안팎에선 혁신 의지가 빛이 발했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습니다. 또 비윤계를 중심으로 지도부의 친윤 색채가 그대로라는 비판도 제기됐습니다. 선거를 앞두고 공천을 하는 총장, 사무총장, 부총장도 100% 윤석열 대통령 사람들이고 김기현 대표와 최고위원들도 전부 다 그렇고, 그러니까 국민들 보기에 이 사람들이 아직 정신을 못 차렸구나, 그런 평가가 나오는 거죠. 이에 윤재욱 원내대표는 기자들을 만나 지역 안배를 하려고 노력했지만 현실적인 어려움이 있었다고 토로했습니다. 사무총장을 두고 대표님 많은 고민을 하신 걸로 알고 있습니다. 지역 안배를 하려고 애를 썼지만 현실적으로 적합한 인물을 찾는 데 어려움이 있었지 않나 이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김기현 대표도 이 같은 지적을 의식해 또 다른 쇄신안으로 꼽혔던 혁신기구, 총선준비기구와 남은 전략기획부총장 인선으로 분위기 반전을 모색할 것으로 보입니다. 혁신기구 등 당의 새로운 기구는 출범까지 실무적인 준비가 필요한 만큼 다음 주쯤 윤곽이 드러날 전망입니다. 네, 국회 국정감사 2주차 접어들었습니다. 오늘은 어떤 내용들이 나올 것 같습니까? 네, 오늘 국회는 법제사법위원회, 행정안전위원회를 비롯해 12개 상임위에서 감사를 진행합니다. 국회 과방위의 KBS 대상 국정감사는 야당 의원들이 박민 KBS 신임 사장 후보자를 비판하는 손팻말을 건 것을 두고 여야가 충돌하면서 30분 만에 파행을 빚었습니다. 의원님들 발언할 때 이 팻말 들고 있으면 또 국민의힘 의원님들 팻말 듣고 발언하면 이게 오늘 제대로 진행이 되겠습니까? 국정감사 회의장 정돈을 위해서 정의하겠습니다. 이후 여야는 KBS 이사진 증인 채택 여부 등을 놓고 설전을 벌이다 1시간여 만에 본격적인 질의를 시작했습니다. 법사위도 서울중앙지검과 수원지검 등 수도권 주요 검찰청을 대상으로 감사를 시작했는데
특히 민주당 이재명 대표 수사에 백현동 개발 특혜 의혹과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 재판 위증교사 혐의, 수사가 진행되고 있는 쌍방울그룹 불법 대북 송금 의혹 등이 주요 쟁점입니다. 행안위의 경기도 대상 국감에서도 이재명 지사 시절 법인카드 유용, 대북 협력 사업 지원 의혹 등을 두고 여야가 신경전을 벌일 것으로 보입니다. 이 밖에 정무위 금융감독원 국감에서는 라임 펀드 특혜 환매 의혹에 민주당 의원이 연루됐다는 금감원 발표를 두고 여야의 기싸움이 예상됩니다. 지금까지 국회에서 전해드렸습니다. 네, 이어서 정치권 이슈 짚어보겠습니다. 이종훈, 김수민 시사평론가 두 분과 함께합니다. 어서 오십시오.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세요. 어제 사실 저는 뉴스 하는 중간에 이 기자회견이 있어가지고 못 보다가 퇴근길에 좀 보고 놀랐습니다. 이준석 전 대표가 국회에 와가지고 눈물을 흘리면서 기자회견을 했어요. 백브리핑까지 하면 상당한 긴 시간이더라고요. 어떻게 보셨어요? 네, 뭐 고별사처럼 들리기도 하고 고별사요? 예, 최후 통첩처럼 들리기도 했다. 네. 이렇게 개인적인 소감을 좀 말씀드리고 싶고요. 사실은 뭐 이준석 전 대표가 이렇게 우는 모습 이것도 좀 제 기억으로는 처음인 것 같거든요. 네, 몇 번 있었다고는 합니다. 네, 근데 상당히 좀 뭐 울컥했던 거 아닌가, 뭐 이제 그렇게 좀 생각이 들고 그만큼 나름은 이제 좀 비장한 마음으로 좀 나섰다 이렇게 이제 봐야 할 것 같고요. 이제 그동안 사실은 뭐 이준석 전 대표는 당을 떠난다거나 또 뭐 밖에 나가서 신당 창당한다거나 그런 것에 대해서 굉장히 부정적으로만 생각을 했고 또 그렇게 반응을 보였던 바가 있는데 네. 이제는 좀 생각이 좀 변해가고 있는 거 아닌가 그런 생각을 좀 이제 하게 하는 그런 기자회견이었습니다. 어떤 명분을 쌓기 위한 걸로 스스로도 이제 충분히 해석할 수 있죠. 네, 네. 어떻게 보셨어요? 네, 일단 어떤 특정한 포인트를 잡아서 하는 기자회견은 아니었던 것으로 보이고 그것은 평소에 이준석 전 대표의 화법이랄까 이런 것들하고 연결이 되는 것 같은데 본인이 하고 싶은 얘기를 좀 긴 분량을 할애해서 계속 한 것 같습니다. 그리고 네. 그 와중에 눈물을 흘렸기 때문에 작심 토로에 가까운 기자회견이 아니었는가 그렇게 보여지고 뭐 좀 부정적으로 보자면 이제 좀 포인트가 분산이 돼서 뭐 전반적으로 이제 대통령에 대한 불만, 여권에 네. 대한 불만 이런 것들을 털어놓은 것 같긴 한데 이제 포인트가 좀 분산이 됐다라는 단점은 있어 보이는데 근데 어떻게 보면 이제 이 전 대표 입장에서는 또 몇 달 동안 쌓여왔던 것들을 한번 또 털어내는 그런 또 차원의 기자회견이 아니었나 싶고 그리고 좀 확실해 보이는 거는 그날 있었던 안철수 의원 기자회견에 대한 네. 대응 성격 굉장히 두드러졌다고 보고 결과적으로는 안 의원 기자회견 내용을 묻어버리지 않았는가 그 부분에서는 확실하게 성과가 있지 않았는가 이런 생각이 듭니다. 예, 알겠습니다. 그 전체적인 내용을 정리를 좀 해보자면 윤석열 대통령에게 그동안에 있었던 게 오류라는 걸 인정을 하고 이제 나와서 직접 소통을 좀 하자라는 얘기 아니겠습니까? 네. 이게 어떤 진정 어린 충언이라고 봐야 될까요? 뭐 진심도 상당히 담겼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이제 기본적으로 그러면 윤 대통령이 변할 거다라는 기대를 가지고 과연 이런 발언들을 내놨겠느냐 하는 거예요. 이제 그래서 이제 이게 결국은 약간 고별사의 성격을 갖는 거 아닌가 제가 네. 그렇게 좀 말씀을 이제 드리는 거고요. 그러니까 윤 대통령은 어차피 변하지 않을 거다라는 걸 전제로 하고 네. 이제 이런 부분들에 대해 그동안 문제점이 됐던 부분들에 대해서 이제 쭉 지적을 좀 하지 않았습니까? 이제 그래서 이제 그 연장선에서 이게 결국 탈당 명분 쌓기다라는 얘기도 좀 나오는 거고요. 네. 그래서 뭐 전반적으로 보면 정치적으로는 상당히 개인적으로는 의미를 좀 많이 둔 그런 기자회견이 아니었나 이런 생각이 들어요. 어찌됐건 뭐 이준석 전 대표도 차기 유력 대권 주자 가운데 한 명입니다. 그러니까 대권 주자급의 뭐 일련의 정치적 행보 네. 그런 행보의 연장선에서 우리가 조금 이해를 하면 좀 더 쉽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합니다. 네. 알겠습니다. 어제 저 기자회견 하고 나서 한 방송 인터뷰에도 나갔고요. 오늘은 또 라디오 인터뷰도 했더라고요. 그래서 이 기자회견의 의미를 묻는 질문들이 많았겠죠, 당연히. 그걸 저희가 영상으로 하나 준비했습니다. 보고 돌아오겠습니다. 이제는 역사 속의 일이 돼버렸는데 도어 스태핑한 걸 했었죠. 예. 네, 그걸 통해 대통령의 생각을 직접 알 수 있고 대통령께서도 누구 뒤에 숨지 않겠다 이런 얘기 하셨잖아요. 그런데 지금 상황은 보면은 여당도 그렇고 대통령실도 그렇고 뭐 정부는 아예 아무 말도 안 하고요. 그러니까 대통령실과 여당을 보면은 매번 익명 인터뷰밖에 없습니다. 어디 핵심 관계자, 어디 관계자, 대포차 끌고 다니는 거예요. 유튜브 댓글로 이런 글들이 좀 올라오고 있어요.
이준석 탈당하려는 준비 작업인. 그럴 거면 왜 밑작업합니까? 제 생각에는. 그냥 나가버리지 그 네. 얘기인가요? 예. 밑작업할 게 뭐가 있습니까? 이미 제가 1년 반 동안 당한 게 부족합니까? 그 백브리핑에서 이런 얘기도 했잖아요. 그 이준석 없이 총선에 이길 수 있는 방법을 알려드리는 거다라는 얘기도 했고요. 뭐 인터뷰 들어보셨지만 밑작업이 아니라고 합니다. 어떻게 보셨어요? 이준석 없이 총선에서 이기는 방법이라고 했을 때 이제 본인이 이탈하진 않겠다라는 뜻으로 봐야 될 것 같아요. 본인이 일단 내년 총선에서 배제가 된다고 해도 당에서 승리할 수 있는 방법을 내가 얘기를 하는 것이다. 이렇게 봐야 될 것이기 때문에 그리고 본인도 이제 탈당의 밑작업이 아니다. 뭐 이런 얘기를 하고 있고요. 이준석 전 대표는 과거에 바른정당, 바른미래당 경험이 있기 때문에 신당을 창당해서 뭔가를 해본다는 게 굉장히 어렵다라고 하는 거를 잘 알고 있습니다. 번지 점프도 처음에 뛰어내릴 때보다 두 번째 뛰어내릴 때 더 공포가 크다고 하죠. 네. 그런 점들을 감안했을 때는 현재로서는 아직은 뭐 신당이라든지 이런 것들은 어렵다는 것을 알고 있을 것이고 그리고 노원병에 계속 출마를 하는 게 최선의 시나리오라고 이 전 대표가 생각을 하는 것 같은데 노원병은 수도권이고 소선거구제에 있기 때문에 네. 무소속이나 신당 창당 굉장히 어렵습니다. 그런 점을 좀 감안할 필요가 있겠고 물론 이런 가능성이 있어요. 공천을 받지 못하면 대구에 무소속으로 출마할 가능성은 있는데 근데 대구에 그 출마를 하려면 공천이 어떻게 되는지 확인을 해봐야 되거든요. 근데 보통 총선 직전에 공천들이 확정이 되기 늦죠. 때문에 그때 가서 탈당을 하고 신당 창당까지 하는 것은 상당히 무리가 있을 겁니다. 그렇다면 적어도 일단 이준석 전 대표의 현재 1순위는 노원병의 국민의힘 공천을 받아서 출마하는 것이고 네. 그나마 있는 2순위는 이제 신당보다는 무소속으로 대구에 출마하는 것 정도가 아닐까 현재로서는 좀 그렇게 보입니다. 그게 혼자였을 때는 그렇게 분석할 수 있고요. 지금 같이 계속 거론되는 사람이 유승민 전 의원 아닙니까? 유승민 전 의원이 오늘 라디오 인터뷰에서 12월쯤 내가 결단을 내리겠다라는 뉘앙스를 풍겼더라고요. 가능성 얼마나 보세요? 그러니까 이제 유승민 이제 전 의원 같은 경우에도 그동안 뭐 나가서 탈당해서 뭐 창당하겠다 이런 건 완전 선을 좀 긋지 않았습니까? 그런데 이제 조금 이제 변화된 그런 발언을 지금 이제 보이고 있잖아요. 그래서 이분들이 당에서 지금 물론 이제 최선을 다해서 뭔가 변화를 시도하지만 이번에 이제 보궐선거 이후에 이루어지는 이제 인사를 이제 보더라도 별로 기대할 건 없다라는 판단을 지금 내리기 시작한 것으로 보여요. 그래서 일단은 이제 또 다른 가능성으로서 나가서 이제 신당 창당 부분도 이제 아주 진지하게 검토하기 시작한 거다 이렇게 좀 생각을 하고 뭐 이제 이준석 전 대표 기자회견도 있었습니다만 이현주 전 의원도 또 똑같은 맥락에 또 언급을 또 비판을 하다가 또 뭐 당에서 경고를 받기도 했고 그렇죠. 네, 또 비슷한 그 맥락에 또 이제 행보를 좀 보이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분들이 뭐 결국은 당을 떠나야 되지 않겠나라는 생각을 이제는 운명적으로 조금 받아들이기 시작한 운명적으로 그런 시점이 아닌가 이렇게 생각합니다. 네. 이준석 전 대표 어제 기자회견 내용 중에 그것도 있었어요. 그 어제 기자회견을 하게 된 배경을 의원총회로 꼽더라고요. 의원총회에서 아무도 그러니까 2명 빼고 허은하 의원, 김웅 의원 빼고 아무도 제대로 된 발언을 하지 못했다. 그러면서 현역 의원들을 다 비판을 했잖아요. 어쨌든 신당을 하던 어떤 세력을 만들려면 현역 의원들이 좀 필요할 테고 그러면 그 허은하 의원 그리고 김웅 의원은 좀 데려가서 한번 해보고 싶다. 뭐 이런 것 내비쳤다 이렇게 볼 수도 있을까요? 일단 그래도 뭐 밖으로 나가는데 같이 나가자 이런 뜻이라기보다는 안에서 싸우는 데 있어서 이들 의원들 밖에 없는데 앞으로 더 열심히 하자는 뜻에 가깝지 않을까 그렇게 보입니다. 그리고 이준석 전 대표가 중간에 했던 비유 중에서 밤비노의 저주라는 비유가 있거든요. 네. 이 밤비노의 저주가 찾아보니까 이제 야구에서 있었던 일인데 미국 프로야구에서 보스턴에 이제 그 야구팀이 베이브루스 선수를 다른 팀으로 트레이드를 하는데 그 이후로 80몇 년 동안 우승을 못하는 그런 일이 벌어진 적이 있거든요. 그 말인즉슨 그 트레이드를 하면 안 될 것에 여러 정책이라든지 기조도 포함되어 있겠지만 무엇보다도 이준석 전 대표 본인이 포함되어 있지 않을까. 나를 그렇게 내보내가지고 당이 패배 늪으로 가는 건 바람직하지 않다. 현재로서는 좀 당에 남아서 싸우겠다는 의지가 더 강하지 않을까. 그렇게 보여지고 그리고 유승민 전 의원하고는 처지가 좀 다를 수 있는 게 유 전 의원은 더 얽매여 있는 게 별로 없습니다. 그리고 내년 공천에서도 별로 기대할 게 없기 때문에 또 하나 차이점은 이준석 전 대표하고 유승민 의원이 정치 이념 정책 노선이 꼭 같지는 않아요. 유승민 전 의원 같은 경우는 조금 더 어떤 시장 경제에서 국가의 개입이라든지 복지 이런 것들을 더 중시하는 편이었고 이준석 전 대표는 좀 시장주의에 많이 가까웠었죠. 네. 그리고 젠더 문제에서도 양쪽이 좀 다른 결이 있거든요. 그런 걸 봤을 때 유 전 의원 같은 경우는 신당을 창당했을 때 민주당 일부 지지층까지
깨질 수 있는 이런 개연성이 어느 정도 있습니다. 그걸 노려볼 만한 처지인 거고 이준석 전 대표는 거기에 비해서는 국민의힘에 남아서 싸워야 되는 그런 개연성이 더 크지 않을까 그렇게 보입니다. 어렵네요. 알겠습니다. 어쨌든 이준석 전 대표의 기자회견이 있었는데 대통령실은 뭐 받아들일 생각이 없는 것 같아요. 뭐 언급할 일이 아닌 것 같다 이런 식의 반응이더라고요. 그건 어떻게 보세요? 그렇죠. 그러니까 대통령실은 이미 보궐선거 끝나고 난 직후에 뭐 어떻게 앞으로 나갈지 결정한 거 아니겠습니까? 저는 뭐 지금 이제 김기현 대표 같은 경우에도 보궐선거 끝나고 나서 대통령하고 소통을 했을 거라고 생각해요. 대통령 생각을 물어봤을 것이고 본인의 사의도 아마 표명했을 가능성이 높다. 김기현 대표가? 예. 근데 대통령이 이제 그 사의를 반려를 하면서 당분간 이제 김 대표 중심으로 정리를 해 나가자. 이렇게 결정이 돼서 지금 이제 진행되고 있는 일련의 과정들이다. 이렇게 이제 봐야 될 것 같아요. 그럼 김기현 대표가 당내 의원들에게도 어떤 재신임을 받고 대통령으로부터도 재신임을 받았다 이렇게 보시는 거예요? 뭐 결과적으로 그렇게 봐야 되는데 기본적으로는 윤 대통령으로부터 재신임을 받았기 때문에 의총에서도 의원들이 큰 문제 제기를 안 한 것으로 봐야 됩니다. 의원들도 뭐 좀 정보망을 가동을 했겠습니까? 네. 근데 이제 대통령실의 기류가 이제 그렇다라는 걸 확인하고는 별로 이 상황에서 문제 제기를 한다거나 이런 것은 오히려 좀 찍힐 수 있다 이런 판단을 내렸겠죠. 그래서 대부분이 이제 침묵을 하는 그런 기조로 이제 갔던 것 같고 그렇게 보면 지금 현재 뭐 당 지도부가 대통령 의지에 따라서 잘 움직이고 있는 거예요. 대통령 관점이나 대통령실의 관점에서 보자면. 그런데 뭐 특별히 할 얘기가 있겠습니까? 네, 그러니까 가능하면 좀 거리를 당분간 약간 좀 두는 그런 모양새를 취할 가능성이 크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그 선거 직후에 장제원 의원과 대통령이 만났을 거라는 장성철 소장의 취재라고 해야 될까요? 그것도 있던데 그건 어떻게 전망하십니까? 어떻게 뭐 보세요 그 부분? 그 말씀인즉슨 이제 취지는 두 사람이 그만큼 가깝고 많은 것들을 논의한다라는 그런 얘기인데, 근데 거꾸로 생각을 하면은 그렇게 가까운 분이 굳이 만날 필요가 있을까? 뭐 전화 연락이나 메시지로도 충분할 수 있지 않을까 이렇게 보여지고 오히려 그런 만남이 있었다고 해서 이제 세워 나가게 됐을 때는 또 다른 위화감이 들 수 있기 때문에 그런 만남이 과연 있었을까 싶기는 합니다. 네. 근데 어쨌든 지금 대통령실의 의지 이런 것들이 국민의힘의 지도부의 미래를 결정하는 주요한 그런 변수로 여겨지고 있는데 사실 국민의힘이 깨야 될 게 바로 그런 부분일 거예요. 그러니까 대통령 쪽에서 어떤 액션이 없다 할지라도 의원들 스스로가 깨어서 이 틀을 깨는 그러니까 어제 이준석 전 대표가 주문했었던 그 무건수행의 저주를 풀어달라고 하는 것은 사실 대통령이 풀 문제가 아닙니다. 항상 특히 민주주의 사회에서는 여당 내에서 뭔가 새롭게 시작을 할 때는 아래로부터 이렇게 치고 올라오는 힘이 있어야 되는 거거든요. 네. 이런 부분들이 잘 보이지 않으니까 계속해서 대통령실이 의중이 어떤 것인가 이런 문제로 자꾸 시선이 귀결되는 것이고 예전 같았으면 어느 정당이든 여야 정치권 어느 쪽이든 간에 이렇게 선거가 잘 안 풀리고 지지율이 떨어지면 정풍운동, 당내에서 소장파, 개혁파들이 운동을 일으켰는데 이런 흐름들이 잘 안 보이니까 자꾸 대통령실하고 당 지도부라든지 소위 윤핵관 그룹 이쪽 간의 소통이 어떻게 진행됐는가 이 부분으로 좀 시선이 쏠리는 것 같습니다. 그 집단 무건수행의 저주를 그러면 풀어야 될 주체가 대통령이 아니라 당내 의원들이라고 보시는 거예요? 그렇죠. 대통령이 뭐 스스로 풀어준다 이런 것보다는 당 스스로가 반성을 하고 우리가 그동안 너무 침묵하지 않았는가. 그리고 대통령 국정기조에 대해서 이견이 있는 부분이 분명히 있었는데 막후에서만 걱정하고 있었지 않았는가. 이런 것들을 이제 본격적으로 표출해야 되는 그런 시기가 국민의힘한테 도래한 것 같습니다. 알겠습니다. 지금까지 다루고 있는 게 지금 모두 다 강서구청장 보궐선거 후폭풍 얘기입니다. 김기현 대표가 뭐 6가지 실천 과제를 발표하지 않았습니까? 그 중에 하나 있었던 게 소통을 강화하는 것 그리고 당정대 관계에서 당의 주도적인 역할을 강화하겠다고 했는데 대통령실이 어제 이런 얘기를 했습니다. 대통령의 발언을 소개한 건데 국민소통, 현장소통, 당정소통을 더 강화하겠다. 이거는 어떻게 읽으면 당정 관계를 더 밀접하게 가져가겠다라는 것으로도 읽히기도 하거든요. 네, 그렇죠. 그러니까 이제 사실은 이제 국민들이 가장 큰 문제점이라고 보는 게 이제 이 부분 아니에요. 대통령이 소통을 잘 안 하려고 한다. 뭐 이제 그 이준석 전 대표도 지적했다시피 처음엔 도어 스태핑하고 매일 그렇게 국민들하고 소통할 것처럼 하다가 점점점 이제 숨으셨단 말이에요. 네. 그리고 이제 뭐 그 이후에 보인 행보라고 하는 것은 약간 좀 불통에 가까운 그런 거였고
또 국민의힘 지도부를 이제 새로 구성하는 과정에서도 보면 굉장히 일방통행적으로 밀어붙였고 네. 이런 것을 이제 봐온 거 아니겠습니까? 이제 그런 상태에서 이제 뭐 이제 저런 이제 새로운 어떤 그 방향성에 대해서 이제 얘기가 나오니까 뭐 약간 이제 기대감이 이제 생기긴 해요. 그런데 과연 저게 본질적으로 바뀔까? 이런 의문을 이제 국민들이 기본적으로 갖고 있는 거고요. 그게 사실은 당장 인선으로 지금 나타난 거 아니겠습니까? 네. 그러니까 당이 뭐 자율적으로 정말로 예. 이렇게 인선을 새롭게 이렇게 했다면 모르겠는데 이게 결국은 이제 핵심 라인은 그대로 이제 친윤 라인으로 이제 가져가는 식으로 결정이 되고 보니 네. 이 결정도 대통령실의 결정 내지는 윤 대통령의 결정일 가능성이 높다라는 그런 이제 관전평이 나오는 거예요, 벌써. 예, 그러니 구조가 안 바뀌었는데 저렇게 말만 미사 요구만 늘어놓는다 그래서 과연 실제로 변화가 있겠는가? 이제 그런 이제 지적이 그래서 나오는 거죠. 예, 이렇게 한번 생각해 볼 수도 있을 것 같아요. 그 조수진 최고위원 그 SNS 메시지로 처음 사무총장은 박대출 의원이었던 거 아니에요? 그러면 해석대로라면 윤석열 대통령이 박대출 의원을 찍었는데 당내에서 의견을 모아서 대통령의 뜻을 바꾸게 했다라는 것으로도 볼 수 있는 거 아닙니까? 네, 그럴 소지도 분명히 있어 보입니다. 그래서 조금 더 논란을 불식시키려고 나온 카드가 그런데 이제 이만희 의원이 총장이 된 카드라는 거죠. 근데 지금 언론에서 소개되기로 이제 이만희 의원이 개파색이 얕다라고 소개가 되고 있는데, 근데 사실 너무 지나치게 내부자적 관점이에요. 네. 좀 밖에서 보자면은 어찌됐든 구친박 출신의 당의 주류 핵심 의원에 가까워 보이고 네. 또 지역도 TK 지역이기 때문에 네. 뭐 그렇게 크게 차이가 있는가라고 하는 그런 의문이 제기가 되고 있는 거거든요. 근데 그만큼 국민의힘의 위기 상황이 거꾸로 보이는 것이 이제 박대출에서 이만희로 바뀌는 이 과정에도 의미가 부여가 되는 그만큼 이제 국민의힘 내부에서 좀 방안들을 찾지 못하고 있는 것이 아닌가. 예, 이런 과정들이 이제 일종의 해프닝 중에 하나로서 그 조수진 의원 문자 메시지 이것이 좀 두드러지게 보이는 것 같습니다. 그 본 시각 자체가 지금 민심이랑 많이 동떨어져 있다 이렇게 보시는. 그렇습니다. 사실 뭐 파격적인 인사라고 보기 어려운 것이 사무총장 인선이고, 그리고 좀 나쁘게 보자면은 이 변함없이 다른 사람은 몰라도 사무총장만큼은 김기현 대표 내지는 윤석열 대통령의 입맛에 맞는 인사를 골라서 내년 총선이라든지 당의 실무 이런 것들을 그대로 끌고 가려는 게 아니냐, 이런 의심을 받을 수밖에 없는 그런 외부에서 보자면 좀 냉정하게 그렇게 보이는 인사였다고 평가를 할 수 있겠습니다. 알겠습니다. 그 인선에 대한 평가를 좀 보겠습니다. 그 오늘자 신문에 있는 사설 그리고 일면 기사 몇 개를 저희가 제목만 뽑아서 그래픽으로 하나 만들어놨습니다. 이거 좀 보겠습니다. 조선일보가 그 선거에서 진 이후에 사설에서 굉장히 강도 높게 비판을 했었는데 오늘 또 이런 사설 제목을 썼습니다. 혹시 했지만 역시로 가는 국민의힘. 중앙일보도 감동 없다라는 표현을 했고요. 한겨레신문, 한국일보 이런 사설을 썼습니다. 어떻게 봐야 될까요? 네, 그러니까 지금 조중동조차 지금 이제 최근 들어서 윤석열 대통령 내지는 지금 국민의힘의 결정에 대해서 굉장히 좀 비판적인 그런 이제 그 사설들을 네. 쏟아내고 있거든요. 그들이 왜 그럴까 하는 겁니다. 이제 이대로 가다가는 내년 총선 폭망이고 그 이후에 정권 재창출도 이렇게 가면 힘들어진다라고 벌써 이분들은 보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미래 비전까지 고려를 해서 지금 벌써 이제 경고장을 날리기 시작한 겁니다. 조짐이 영 이제 심상치 않다고 이제 느끼는 거죠. 그래서 이런 것들을 빨리 이제 사실은 이제 대통령실도 그렇고 윤 네. 대통령 스스로도 그렇고 빨리 받아들이는 게 필요한데 여전히 이게 이제 그 받아들여지지 않고 있는 거죠. 그러니까 지금 조중동의 사설도 보면 결국은 김기현 대표가 물러났어야 된다라는 얘기를 지금 하고 있는 거예요. 근데 타이밍이 늦지 않았습니까? 지금 물러날 수 없잖아요. 지금이라도 안 물러나는 것보다는 물러나는 게 전 낫다라고 봅니다. 그렇게 해서 비대위를 가는데 정말로 혁신 비대위로 가야 되는 거고, 그 비대위원장 임명 과정에서 대통령이 개입을 한다거나 이런 게 없이 간다 그러면 아마 기대감은 다시 높아질 수 있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지금 어쨌든 2기 지도부가 당무를 시작했는데 이 2기에서 더 변화가 있을 수 있다고 보십니까? 어떠세요? 네, 현재 일어난 변화에 대해서 냉소적인 여론이 높다고 볼 수 있거든요. 조중동 포함해서 일반 국민 여론은 더더욱 그럴 테고요. 그렇다면 추가적인 변화는 당연히 모색될 수밖에 없는 것이 아닐까 이렇게 보여집니다. 이미 이제 인선을 한 뭐 이만희 총장이라든지 쪽을 교체하기는 어려울 수 있는데, 그렇다면 남는 방법이 이제 인적 쇄신이 아니라면 정책적 쇄신일 수 있겠거든요. 혹은
혁신위를 비대위급으로 가져가는 뭐 이런 네. 방안이라든지 공천에 관련된 파격적인 안 이런 것들이 굉장히 필요해 보이고 김기현 대표 입장에서도 2기 체제를 끌고 가기 위해서는 반대급부로 상당히 파격적인 안을 내놔야 될 것 같습니다. 하지만 그럼에도 사실 어떤 전통의 식당이 있는데 네. 어느 순간부터 좀 맛이 많이 없어졌어요. 그렇게 되면 질타를 받는 것은 메뉴가 아니라 주방장인 거거든요. 그렇다면 총선까지 시간 또 많이 남아있고 그러면 대표가 사퇴하는 것만큼의 쇄신이 어디 있느냐. 이 질문은 앞으로도 계속 제기가 될 거고 김기현 대표에게는 당분간 좀 하루하루가 길지 않을까 이렇게 전망을 좀 해보겠습니다. 알겠습니다. 긴 하루가 계속될 것 같다는 분석까지 해주셨고 마지막으로 국민의힘 얘기 마지막으로요. 김한길 국민통합위원장인가요? 역할론이 뭐 며칠 사이에 좀 나오긴 하던데 네. 가능성이 있을까요? 뭐 역할은 당연히 좀 커지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을 해요. 그러니까 김기현 지도부가 이제 변함이 없이 이제 간다라고 전제했을 때 사실은 이제 수도권에서 승리하려고 하면 중도 외연 확대는 이제 불가피한 거고 네. 그러기 위해서는 이제 김한길 이제 위원장도 적극적으로 활용을 해야 되는 네. 이제 그런 상황이다. 특히 이제 야당 쪽에서 공천 못 받고 좀 이제 떠돌이 신세가 될 수밖에 없는 사람들을 영입하는 거라든가 그런 쪽에 조금 더 집중하게 될 가능성이 높지 않나 이렇게 생각합니다. 알겠습니다. 시간이 다 돼서 민주당 얘기 짧게 좀 해보겠습니다. 이재명 대표가 오늘 대장동 관련 혐의로 기소된 두 번째 공판에 출석을 했습니다. 이전에 출석했을 때보다는 몸이 좀 괜찮아 보이더라고요. 지팡이를 짚긴 했지만 그래도 혈색이나 뭐 이런 것들을 봤을 때는 좀 좋아 보였는데 일단 기자들 질문에는 답변을 아무것도 안 했고요. 당무에 복귀하는 시점이 사실 이번 주 초가 될 거다라는 전망이 많았는데 어제도 당무에는 복귀하지 않았어요. 이거를 건강상의 이유라고는 합니다. 공식적으로는. 어떤 부분 때문에 조금씩 이렇게 늦춰지는 걸까요? 뭐 건강 문제가 가장 큰 것 같습니다. 예, 일단 단식을 오래 했기 때문에 아마 이 회복식이라든지 이런 것들까지 고려하면 올해 내로 좀 이렇게 통상적인 식사로 돌아가는 것도 쉽지 않을 정도의 그런 긴 일정이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그런 것들 좀 감안할 수밖에 없지 않을까 이렇게 보여지고 그리고 이 대표 입장에서 여러 가지 심리적으로 좀 부담이 될 수 있는 건 아무래도 재판 일정들이 앞으로 계속 격하게 쌓여 있습니다. 이런 상황에서 좀 본인의 마음을 가다듬어야 되는 예, 그런 일정들도 있기 때문에 네. 당무 복귀가 좀 쉽지 않은 부분이 있는 것 같고 그리고 재보궐선거도 영향을 끼쳤을 수 있는 게 당이 크게 승리를 했기 때문에 오히려 이제 로우키로 가야 되는 이 겸손 모드라고 해야 네. 되죠. 예, 그런 걸로 가기 위해서라도 좀 당무에 너무 급히 복귀하는 것을 좀 늦출 수도 있다. 예, 그런 여러 가지 좀 측면이 있는 것 같고, 근데 다만 이제 당무 복귀보다도 재판 일정 이것은 앞으로도 좀 부담이 될 수 있는 예, 그런 좀 바쁜 일정이 되지 않을까 이렇게 전망을 해봅니다. 어떻게 보세요? 그러니까 다시 이제 공세를 강화하기에 앞서서 지금 대통령실과 이제 국민의힘이 어떻게 가닥을 잡아가는지를 지금은 관망하는 단계가 아닌가. 관망. 그렇게 좀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이 관망세가 좀 끝나면 본격적으로 좀 이제 다시 한번 윤 대통령에 대한 공격이라든가 또 국민의힘에 대한 공세 그쪽에 나설 가능성이 좀 높지 않나 이렇게 생각합니다. 이재명 대표가 복귀하게 되면 가장 먼저 뭘 할까요? 뭘 해야 된다고 보십니까, 그럼 혹시? 그냥 정석적인 부분인데 지금 사법 리스크 문제가 있잖아요. 이것을 대응해 나가는 동시에 그것만으로는 힘들기 때문에 민생 메시지를 내는 것이 가장 정석이라고 볼 수 있겠죠. 그리고 여러 정책들이 있겠지만 국민들 입장에서 조금 더 먹고 사는데 피부에 와닿는 이런 정책들을 앞세워 나가는 것이 보통 이것은 사실 이번 보선에서 패배한 국민의힘도 마찬가지겠습니다만 그것이 1번 타자가 되는 게 보통 정석적인 정치의 방법이 아닐까 이렇게 보여집니다. 어쨌든 이재명 대표는 영장도 기각되고 선거도 이기고 흐름을 조금 탄 거 아니겠습니까? 그렇죠. 어떤 게 좀 이걸 모멘텀을 더 많이 만들 수 있는 걸까요? 그러니까 당내 일단 통합이 제가 보건대는 가장 중요할 것 같아요. 그러니까 사실은 국민의힘도 좀 실패하고 있는 게 그거잖아요. 당내 이준석 전 대표를 비롯해서 유승민 전 의원이라든가 이런 사람들의 의견을 좀 끌어안지를 못하다 보니까 더 점점 더 국민들하고 괴리가 좀 심해진 거로 이렇게 봐야 되잖아요. 네. 그러니까 당내 지금 비명계들 역시 이제 마찬가지다라고 저는 생각해요. 비명계 의견들을 좀 더 적극적으로 수용을 좀 하고 그리고 그분들을 이제 전반적인 당 운영 과정에서 배제시키지 않는 방향, 향후에 공천까지 포함해서 그렇게 통합지향적으로 이제 가는 것이 가장 핵심이 아닐까 이렇게 생각합니다. 알겠습니다. 이재명 대표의 당무 복귀 시점은 일단 조금 미뤄지는 분위기고요. 오늘 재판에 출석했지만 기자들의 질문에는 아무런 답변도 하지 않았습니다. 오늘 말씀 여기까지 듣도록 하겠습니다. 이종훈, 김수민 시사평론가와 함께했습니다. 고생하셨습니다. 고생하셨습니다. 네.
러시아와 북한이 지난 8월부터 선박으로 탄약을 거래한 정황이 포착됐다는 보도가 나왔습니다. 미국 정부가 지난주 발표한 것보다 더 구체적인 내용이 드러났습니다. 김태형 기자입니다. 미국 일간 워싱턴 포스트는 러시아 선박 2척이 북한 북동부 나진항과 러시아 극동의 두나이항을 최소 5차례 오갔다고 전했습니다. 지난주 백악관이 발표한 내용보다 더 자세한 보도로 앙가라호와 마리아호 등 2척이 동원된 정황도 추가됐습니다. 선박이 오간 시기는 북러 정상회담 한 달 전인 8월 중순부터 백악관 발표 다음 날인 지난 14일까지입니다. 이 신문은 영국 왕립 합동 군사연구소의 위성사진 분석 자료를 인용해 러시아로 간 수백 개의 컨테이너에는 우크라이나에서 사용할 탄약이 든 것으로 보인다고 전했습니다. 8월 중순 러시아 남서부 티오레츠크의 탄약 창고 구덩이 수가 급증했고 최근 이 구덩이들이 탄약 상자로 채워졌다는 근거를 들었습니다. 또 여기서 발견된 컨테이너와 두나이로 배송된 컨테이너의 색깔과 크기가 일치했다는 겁니다. 특히 두 러시아 선박은 북한을 오가며 선박 자동 식별 장치를 꺼서 추적을 피했다고 이 신문은 보도했습니다. 존 커비 백악관 국가안보회의 조정관은 지난주 브리핑에서 북한이 천여 개 컨테이너 분량의 탄약과 장비를 러시아에 제공했다며 북한을 비난했습니다. We condemn the DPRK for providing Russia with this military equipment, which will be used to attack Ukrainian cities, kill Ukrainian civilians, and further Russia's illegitimate war. 8월 중순은 쇼이구 러시아 국방장관이 방북한 지 약 20일 뒤이자 북러 정상회담이 열리기 약 한 달 전입니다. 7월 말 쇼이구 장관의 방북 때 무기 거래에 대한 합의가 이뤄졌고 9월 북러 정상회담은 북한이 받을 반대급부를 논의하는 자리였을 것이라는 분석이 설득력을 얻습니다. YTN 김태현입니다. 경찰이 앞으로 교통소통을 이유로 서울 용산 대통령실 앞 이태원로에서 집회와 시위를 제한할 수 있게 됩니다. 경찰은 이 같은 내용의 집회 시위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 개정령이 오늘부터 시행된다고 밝혔습니다. 개정 시행령엔 관할 경찰서장이 교통소통을 위해 필요한 경우 집회 시위를 금지하거나 제한할 수 있는 주요 도로에 용산 대통령실과 관저를 둘러싼 이태원로 등 11개 도로를 추가하는 내용이 담겼습니다. 또 서초동 법원과 검찰청 사거리 등도 집회를 제한할 수 있는 주요 도로에 새로 포함됐습니다. 제2자유로 벚꽃 나들목 인근 서울 방향에서 발생한 교통사고로 도로가 7시간 가까이 통제되며 시민들이 큰 불편을 겪었습니다. 오늘 새벽 3시 20분쯤 경기 고양시 일산서구 벚꽃 지하도로 인근에서 25톤 화물차가 도로 포장 공사를 위해 정차했던 트럭을 들이받아 화물차 운전자가 다쳐 병원으로 옮겨졌습니다. 사고 여파로 화물차에 실려있던 소독 티슈가 쏟아지고 도로로 기름이 흘러나와 현장 수습을 위해 서울 방향으로 4km 구간에서 3개 차로가 전면 통제됐다. 오전 10시 20분에야 전 구간 통행이 재개됐습니다. 필리핀 보홀에서 출발해 인천으로 오려던 제주항공 여객기가 비행 중 조류 충돌로 의심되는 사고를 당해 회항하면서 11시간 지연 도착했습니다. 제주항공은 어제 낮 12시 36분 보홀 팡라오 국제공항에서 제주항공 7C4408 여객기가 승객 174명을 태우고 이륙한 지 약 30분 만에 엔진에서 조류 충돌로 의심되는 이상이 발견돼 세부 공항으로 회항했다고 전했습니다. 이에 따라 대체 항공편을 투입해 승객들을 옮겨 태워서 예정보다 11시간 지연된 오늘 오전 5시 56분 인천국제공항에 도착했다고 덧붙였습니다. 한류 열풍으로 우리 음식을 향한 세계인들의 관심도 점차 높아지고 있는데요. 시장 장악력이 크지 않은 영세 업체들은 해외 판로를 개척하기 위해서 먼저 현지 교민사회의 문을 두드리고 있습니다. 김민성 기자입니다. 올해로 50회를 맞은 미국 최대의 한인 행사 LA 한인축제. 명절이라도 된 듯 이곳저곳에서 맛있는 냄새가 퍼집니다. 축제 현장 옆에는 우리 농수산물을 판매하는 부스가 터널처럼 기다랗게 펼쳐졌습니다. 벌써 저희 단물입니다. 몇 년째 단물이십니다.
한국 음식에 익숙한 교민들은 물론 현지 유통 바이어와도 만날 기회. 전북 지역 업체 가운데는 모두 23곳이 이번 한인 축제에 출사표를 던졌습니다. LA 근처 오렌지 카운티에서 열린 아리랑 축제까지 더해 나흘간 현장 판매 성과는 모두 45만 달러, 수출 상담 규모는 90만 달러를 기록했습니다. 한치 걸러서 금방 입소문이 빠르고 좋은 물건에 대한 평판이 금방 빠르기 때문에 홍보하기도 싫은 좋은 제품을 만드는 회사는 좋다고 생각을 합니다. 미국 내 유명 한인 식품 유통 매장에도 전라북도 음식 홍보 부스가 설치됐습니다. 전북 지역 44개 업체가 미국 소비자들에게 185개 제품을 선보이는 자리입니다. 전라북도는 이처럼 미국 등 주력 수출 시장에 권역별 거점 유통망을 활성화하는 방식으로 지역 업체와 현지 소비자 간의 접점을 넓히고 있습니다. 유력 바이어와의 신뢰관계 형성이 매우 중요하기 때문에 현지의 팥쪽 활동도 강화를 하고 때로는 해외 바이어들을 국내로 초청해서 우리 지역의 공장과 제품을 직접 돌아볼 수 있는 그런 기회들을 세대가 흘러도 고국의 맛이 한인들에게 주는 감동은 그대로인 것 같습니다. 그리고 그 마음은 우리 소상공인들에게 새로운 기회의 창이 되고 있습니다. 미국 로스앤젤레스에서 YTN 김민성입니다. 북서쪽에서 찬 공기가 남하하면서 오늘 아침은 올가을 들어 가장 쌀쌀했습니다. 하지만 지금은 가을볕이 내리쬐며 기온이 빠르게 오르고 있는데요. 오늘 아침 7.5도를 기록한 서울 기온, 한낮에는 20도까지 오르겠고요. 남부지방은 광주가 21도까지 올라 예년 수준을 회복하겠습니다. 다만 일교차가 15도 안팎으로 극심하게 벌어져 주의가 필요하겠습니다. 오늘도 전국적으로 맑은 하늘이 함께하고 있습니다. 원활한 대기 확산으로 공기도 깨끗한데요. 다만 오늘까지 동해안을 중심으로는 너울성 파도가 높게 일겠습니다. 오늘 낮 기온은 어제와 비슷해 선선하겠습니다. 서울 20도, 대전 21도, 대구 22도가 예상됩니다. 내일까지는 맑고 일교차 큰 날씨가 이어지다가 목요일인 모레는 전국에 가을비가 내리겠습니다. 비가 그친 뒤에는 서울 아침 기온이 4도 안팎까지 떨어지며 내일은 추위가 찾아올 전망입니다. 날씨였습니다. 이어서 뉴스 앤 이슈 2부가 방송됩니다. 저희는 잠시 뒤에 돌아오겠습니다.